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은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AUKUS를 창설했습니다. 3국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가장 강력한 안보 파트너를 얻게 됐는데, 사실상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커스가 발족된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냉전적 사고를 벌이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는데, 일부 중국 언론은 호주를 두고 미국의 대중 억지력 지원에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반격 표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중국 전역에서 미국의 중국 인민의 반군 PLA 공격 주춧돌이 된다면 그들은 확장된 전쟁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극도로 무모하고 오만하다. 미국을 따라 대만 해협 전쟁에 휘말릴 태세를 보이거나 호주 주둔 미군 기지를 전쟁 개입의 발판으로 삼을 태세라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위협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이후 잠잠하던 양국 관계가 최근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중국 해군의 음파 탐지기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중국군 작전으로 호주군 병력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에 얼마 전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며 호주의 도움을 요청하자 호주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필리핀을 돕겠다고 나서는 등, 최근 중국과 호주는 단순히 갈등을 넘어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중국과의 갈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자 호주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K구자주포, 레드백 등 한국 무기로 내륙을 맡기더니 이제 10조 원 투자를 계획 중인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에도 한국에 다급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DC멘터리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향후 10년간 약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에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독일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영톤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톤 안작엔제급 호위함 8척 등을 주요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라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2.4%로 늘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 동맹국들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로써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호위함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선단 선박 등을 적의 공중수상수중 공격으로부터 경계방어하는 모든 군함이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 호위함은 주로 선박이나 선단과 행동을 함께하는 호위 임무가 주입니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해상 및 지상 타격, 대공 방어와 호위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신형 범용 호위함을 찾고 있으며, 새로 도입될 호위함은 노후화된 안작급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함께 독일의 MEKO A200,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ALFA 3000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호주가 큰 관심을 보인 대구급 호위함은 탄생한 함정으로 현재 배치 3충남급 호위함까지 진수된 상황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배치 2 사업인데요. 호주 국방부의 해외 함정 조달 후보에 대구급 배치 23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구급과 충남급까지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 만재 배수량 3,6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 형수 직발사 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수중소음이 적은 게 특징이죠. 함께 후보에 포함되는 충남급 호위함은 길이 129m, 만재 배수량 300톤급으로 대구급에 비해 크기도 배수량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해역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로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16셀 규모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자머레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이 물망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에 비추어 본다면 독일과 스페인의 호위함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모가 2급 정도가 경쟁이 될 텐데 일본의 모가 2급은 만재 배수량 500톤급의 해상자위대 2성급 전력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2성급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성급 전투함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하고 현재 탑재된 각종 센서 성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호주가 군함 확장성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일본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급은 거의 모든 센서와 무장을 국산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현재 사용하는 ESSM 등 미국산 무장을 탑재하려면 큰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미국산 무장을 채택한 모가 2급은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 없고 큰 선체 덕에 확장성이 높아 호주가 요구하는 무장을 장착하기에도 용이하죠. 그렇다면 결국 일본 호위함이 선택될까요? 우리에게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한 것이죠. 현재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현지 업체와 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에서 일본이 비벼볼 수도 없는 우수한 경험을 갖춘 상태죠.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필리핀 세리잘급과 태국 푸미폰 아두냐대급의 수출형 전투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과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호주 사업을 따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호주는 현재 한국을 아주 특별한 군사안보 파트너로 보고 한국산 무기 수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K고자 주포를 수입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득이한 사례였죠. 미국, 영국과 오커스를 발족한 후 3개월 뒤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을 투입한 이 계약이 특이했던 것은 호주 이외의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K9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다릅니다.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의 진군을 돕기 위해 운용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죠. 최대 사거리 40km인 K9를 내륙에서 발사해봐야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호주가 K9를 구매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야기시켜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눈치챈 호주는 언제든 태평양을 통해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가 추구하는 국방계획은 중국 부상에 대비해 아태 지역에서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 현대화 작업이 필수라고 봤고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해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를 선택한 것이죠. 중국과의 분쟁에 우리 무기가 사용된다. 이건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니까요. 수출된 우리 무기가 중국의 야욕을 억누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중국이 역사, 문화, 영토 등 다방면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 늘 우리 무기가 함께 떠오를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부디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사업에 한국 호위함이 파트너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로 중국 해경의 도발에 강력 맞선 데 이어 또다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자 중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필리핀의 육해 공군이 모두 한국 무기로 도배되며 남중국해 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이 조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필리핀 어선이 경비를 뚫고 지나가려 하자 중국 측이 강력 막아서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어선은 돌아갔지만 중국은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22일 중국 해경선 세척이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3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현지 어민에 따르면 중국 측이 그동안 필리핀 어선들이 많이 보이면 이런 장벽을 설치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리핀 측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를 앞세워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은 호세리자람과 FA-50 등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필리핀은 곧바로 잠수부를 투입해 부유 장애물을 철거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철거했다고 반박했지만 필리핀이 영상을 공개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방송도 부표 철거 당시 인근에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 내척이 있었지만 별로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여간 해양경비대를 재편해왔습니다. 단순히 밀수업자 단속이나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하는 경비대가 아닌 군사화되고 국제 분쟁에도 나설 수 있는 준해군에 필적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양경비대는 다른 나라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최소 1,000톤 이상의 대형 순찰선을 약 150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0척, 필리핀 25척, 대만 23척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도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선박 중 상당수는 이전에 해군 초계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헬기 운용, 물대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양경비정이 필리핀 군용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습니다. 지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호세리자람이 전기 창정비를 위해 한국에 왔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호세리자람은 2600톤급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80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위함이 한국에 있는 동안 남중국해 필리핀 인근에서 마음대로 설쳤던 것입니다. 필리핀 해경이 식량과 폐군함 보수를 위한 자재를 운송하던 중 중국 측 해경 함정 내척이 다가와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세리자람의 창정비가 끝나고 필리핀 해역에 다시 투입되기 시작한 후에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에서 도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곳 또한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으로 필리핀 루손섬에서 240km, 중국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약 90% 이상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터를 닦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외신들은 2016년부터 중국 어선이 떼지어 정박하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낸 탓에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발표에서 8월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인근 암초에 정박하면서 산호초들을 캐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네덜란드 중재재판소에 환경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남중국해 주둔 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2028년까지 한국에서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해 필리핀 해군력이 크게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안토니오 루나를 앞세워 아세안 인도 해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 적함대 제압 능력뿐 아니라 체프를 통한 뛰어난 미사일 회피 능력을 선보여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에 걸쳐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 신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총 42개 프로젝트에 2조 3천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 정부도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척의 호위함뿐 아니라 다른 함정들도 수주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수주한 배수량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포함해 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도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기술력과 건조 능력이 검증됐고 확고한 신뢰를 얻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23척 중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자국 군함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7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조 8천억 규모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 수주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 3급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 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 조선 기업인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발그룹과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커다란 혜택을 언급하며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는 현대식 S-80 잠수함 2척 공급을 제안했고 정부가 나서 계약 비용의 100%를 대출해주겠다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훈련과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 또한 스콜펜급 잠수함 2척에 필리핀 해군 훈련 및 작전기지 수비항해 확장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스콜펜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현재까지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선택해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수주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화오션은 필리핀 측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한화 측은 잠수함 유지보수 같은 통합 군수 지원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한화오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최신 기술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가성비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필리핀 군과 잠수함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당시에는 1,400톤급 잠수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을 바탕으로 국내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고사양 장비를 반영한 모델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와 맺은 2차 잠수함 계약 물량을 필리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규모를 2배 이상 키워 더 강력한 잠수함 협상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발주를 받아 3,000톤급 건조 역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형 잠수함인 1,200톤, 1,800톤급만 건조했지만 중형 잠수함 건조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1차 사업 물량으로 3척 중 2척을 수주해 2021만 2023년에 걸쳐 인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2021년 진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 물량 중 이미 발주된 2척 또한 모두 한화오션이 수주해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였죠.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에 최신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대서특필했고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무료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외신들은 팩트체크까지 해가며 정식 판매되는 내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시진핑 정부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40시간 이상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잠 초계기 10여 대를 동원해 잠수함 수색과 식별, 추적 및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펼쳤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수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만 사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일 대만은 자체 제작한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또한 배수량 3,000톤 규모로 하이쿤이란 이름이 지어졌으며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과 어뢰가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렸는데 해상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 내년 연말 이전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대를 추가 제작해 2027년까지 2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만의 첫 잠수함 개발 소식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수함 진수는 무모한 행동이다,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잠수함을 적극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따가운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잠수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부회장은 최근 폴란드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 세일즈에 나섰고 장보고 3급 최신형 배치 2를 제안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피하게 되었고 중국은 미국이 중동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합니다. 대중 제재를 퍼붓던 미국이 자신들에게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구촌 슈퍼파워 미국과 대치하던 두 나라, 즉 중국과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가자지구 민간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히면서 전쟁과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독재국가들마저 자신들이 한 일은 뒤로 한 채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훈수에 나섰고 국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은 단순히 지역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자원을 확장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중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일단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헤게모니들 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민간인 폭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지와 명분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하마스는 잔혹한 공격을 퍼부어 민간인 1,400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뒤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보복 역시 민간인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번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푸틴은 이 전쟁은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공을 한 전쟁 범죄자가 중동 사태에 대해 가당찮은 훈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밝히면서 자국의 이익에 중동 전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탄압하면서 위구르족의 저항을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을 묘사할 때는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를 쏙 빼놓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두고는 미국 때문에 버릇이 나빠졌다며 이스라엘 때리기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으로 기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중국은 이스라엘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를 놓고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중동에 대한 야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친팔레스타인 노선으로 아랍 국가들과 더욱 밀착해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배후이자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배후로 지목받는 이란을 대미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을 난감하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에서 떡하니 중국어가 적혀있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작전에 쓰인 팔레스타인의 로켓에 중국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국은 자신들은 그저 하수관을 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하수관으로 로켓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CNN은 하마스 전투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문가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그들이 사용한 무기를 식별해보니 하마스의 무기들은 주로 러시아 및 중국제 무기를 개조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사용된 것을 싸게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무기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마스는 자신들이 아슈켈론을 공격했을 당시 이스라엘군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돔이 고장났다고 조롱했는데 그 주역은 바로 중국산 하수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낡은 것들입니다. 자체 제작한 로켓, 개조한 AK-47 쏘총, 수십 년 된 기관총 등 값싸고 중고인 도난 무기들입니다. 하마스 텔레그램 채널에 오른 사진에 따르면 전투원들은 주로 AK-47 쏘총을 들고 이스라엘 마을에 진입하면서 이스라엘 전차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사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총들이 소련이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버리고 간 수십 년 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낡은 중국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시절 수천 정을 사들였던 것이 하마스로 흘러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2010년대 리비아에서 암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가 2007년부터 장악해온 가자지구는 무기를 게릴라전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무기에 비해 크게 미흡한 무기를 사용해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렇게 낡고 값싼 중고 무기에 당한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의 무기들을 분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주목한 것은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로켓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지난 7일 하루만 해도 약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대량 발사로 높은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대공방어 체계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침실 천장을 뚫고 들어온 로켓의 파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동영상에서 보듯 일부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 로켓은 카삼이나 사라야 알쿠두스 로켓처럼 보입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로켓을 반입하기 어려워 자체 제작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로켓 제조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낡은 수도관을 개조해 로켓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수도관, 하수관이 바로 이렇게 하마스에 의해 로켓으로 개조된 것입니다. 러시아 아랍어 매체와 인터뷰한 레바논의 하마스 대외공보관장 알리 바라카는 하마스는 사거리 250km, 160km, 80km, 10km 로켓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 박격포와 포탄 공장도 있다. 칼라슈니코프 소총과 탄환 공장도 러시아의 허가 아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조악한 자체 제작 무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외부 지원에서 지원받은 첨단 무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들은 이란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미 당국자들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사용한 로켓의 수량으로 볼 때 이란의 지원을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미 중부군사령관 출신 프랭크 맥켄지 예비역 장성은 하마스는 유도 시스템을 생산하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 지원받았다. 정밀 유도 장치를 로켓에 결합하는 기술도 이란이 지원했다. 이란 말고 지원할 나라가 있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경악시킨 무기는 드론이었습니다. 하마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의 드론에서 이스라엘군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위에서 촬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마스는 가자지구 장벽 위 이스라엘군의 무인 기관총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다른 나라가 무기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지원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드론을 가질 수 있지만 동영상에서처럼 잘 공격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마스 전투원을 지원한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중국인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하마스의 잔인한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만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긴급 원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보면서 중국이 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패권국이 될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한편 중국은 의기양양하게 1대1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1대1로의 성과를 알리는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을 하루 앞두고 각국 대표단이 속속 중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1대1로 정상포럼에 140개국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장면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의 확산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걸 보면서 모처럼 여유롭게 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과연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1대1로 참여국에 대규모 차이나 머니 제공을 약속하며 우군 만들기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어쩌면 의외의 승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될 듯 싶습니다. 폴란드에서 라동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봄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수-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이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 금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 유기능, A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른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도메어 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전차와 K고자 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위에서 K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점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전2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527T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도메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플라드를 동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차 생산 기지들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보병 전투치랑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만 1209대, 베르겐 판저3 비펠 군안장갑자를 포함한 전투 지원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는 동방어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7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7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에 비해 로켓 추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동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A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 가올랐고 레오파드 EA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A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 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의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E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2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